이 사람은 투석이라고 하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9시간에서 12시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이 튜브 세트를 혈관에 연결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의 혈액은 튜브를 통해 혈장과 매우 비슷한 용액이 담긴 통수에 지나갑니다. 혈장에는 존재하지만 용액의 통속에는 없는 물질들은 튜브를 통해 밖으로 확산돼 나갑니다. 안정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은 생명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안정되고 일정한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체내에는 1조개나 되는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체내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각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 조건은 똑같습니다. 세포 하나를 분리해서 신체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조직 체계를 알아봅시다. 세포는 90%가 물로 이루어진 간질액이라는 매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간질액은 혈관 안팎을 따라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간질액이 혈관 속에 있을 때는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음식과 산소는 혈액에서 세포로 전달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세포에서 빠져나와 혈액으로 운반됩니다. 호흡기는 산소를 혈류에 더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없애줍니다. 호흡기는 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음식물과 노폐물은 체내에 남습니다. 소화기는 음식물을 적절히 균형 있게 혈류 속에 첨가합니다. 그럼 노폐물은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혈류는 점점 오염될 것입니다. 균형도 깨지고 항상성을 잃게 되며 결국은 죽게 됩니다. 혈류 속에 폐기물 처리제를 첨가해 봅시다. 이제 항상성은 회복됩니다. 이 사람의 혈액은 실제로 맑아지고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체내에 오염물질이 쌓여서 곧 세포들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겐 투석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장을 계속 여과해주는 건강한 신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비뇨기의 주요 기관입니다. 혈액에서 분리된 노폐물들은 소변이 되어 체외로 배설됩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합니다. 체내의 세포들은 혈장과 함께 순환하는 여러 주요 물질들을 필요로 합니다. 신장은 주어진 때의 신체의 요구에 맞춰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 혈장 속에 남아있게 할 것인지 또는 혈장 밖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조절합니다. 비뇨기계는 하복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콩처럼 생긴 두 개의 신장은 척추의 양쪽에 위치합니다. 눈은 신장에서 배출되어 양쪽의 요관을 거쳐 골반강 바닥에 자리 잡은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뇌가 차면 방광은 팽창하고 뇌를 자극하여 뇌를 배설하게 합니다. 뇌는 자발적인 신경 조절에 의해 방광에서 배출됩니다. 뇌는 방광에서 나와 요도를 통해 신체 밖으로 배출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음경 안에 있는 요도로 배출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요도가 제일 바로 앞에 입구에서 끝납니다. 신체는 매일 1리터 정도의 뇨를 배설합니다. 뇨는 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13리터의 체액 중에서 신장에 의해 마지막으로 여과되는 물질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든 이 체액 중 10리터는 세포들 사이를 순환하는 간질액입니다. 나머지 3리터는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장입니다. 체액은 하루에도 몇 번씩 혈장의 형태로 심장을 통과하여 순환합니다. 실제로 매일 총 950리터나 되는 혈장이 심장을 통과합니다. 이 양은 총 혈액 공급량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양입니다. 어느 때나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 중 4분의 1은 곧바로 신장으로 향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동맥에서 뻗어나온 2개의 신동맥을 통해 신선한 혈액이 신장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2개의 신정맥은 혈액을 신장에서 하대정맥으로 보냅니다. 신장의 단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장은 기본적으로 피질, 수질, 그리고 신우로 나뉩니다. 신우는 묘가 수질에서 요관으로 흐를 때 지나가는 커다란 방입니다. 신동맥과 신정맥은 작은 혈관들로 갈라져서 복잡하게 엉켜있는 모세혈관으로 혈액을 운반하여 혈액을 수질과 피질 전체로 퍼지게 하는데 여기까지가 신장의 세정작용입니다. 복잡하게 나열된 관들이 모세혈관과 뒤섞여 있는데 이 관들과 모세혈관이 합쳐서 신장의 기본작용 단위인 네프론을 형성합니다. 네프론은 묘를 생성하는 모든 부분을 담당합니다. 혈액이 피질로 흘러들어가면 작게 꼬인 덤불같이 생긴 모세혈관으로 가게 되는데 이 특이한 모세혈관의 덤불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구체를 싸고 있는 작은 조직낭들을 사구체낭이라고 하며 각 사구체와 사구체낭이 하나의 네프론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의 신장 속에는 1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네프론이 있습니다. 하나의 네프론을 혈액의 공급과 함께 분리시켜 봅시다. 네프론의 첫 번째 부분은 사구체입니다. 이 사구체를 둘러싼 부분이 세뇨관과 연결되어 있는 사구체낭입니다. 세뇨관은 근위세뇨관과 네프론 구성료 중에서 상당히 긴 헬리고리, 그리고 원위세뇨관으로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세뇨관은 류를 골반쪽으로 운반해가는 집합관에 연결됩니다. 이제 혈장이 네프론으로 들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혈액은 신동맥에 가는 혈관을 통해 소동맥으로 들어간 후 사구체로 들어갑니다.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여과 과정은 네프론의 3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입니다. 사구체 모세혈관의 벽은 인체 내의 다른 모세혈관들에 비해 흡수성이 100배나 뛰어납니다. 모세혈관 벽에는 여과벽을 가진 사구체낭이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두 여과벽 사이의 틈은 세포 하나의 두께에 불과하고 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분자보다 작은 물질은 혈액으로부터 걸러져서 사구체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혈세포와 큰 단백질 분자들만이 이 여과벽 사이를 통과할 수 없는 물질들이고 거의 모든 혈장은 이 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여과 과정은 피동수송 형태입니다. 여과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혈류로부터 사구체낭으로 물질을 운반하는 데는 에너지가 전혀 소모되지 않습니다. 사구체 여과는 살아있는 개구리의 신장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이 사구체 주위에 있는 사구체낭의 위치입니다. 이제 두 종류의 염료를 개구리의 혈류로 주입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염료는 큰 분자로 만들어졌고 사구체 안에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염료는 작은 분자로 만들어졌고 여과벽을 통과하여 사구체낭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입해봤습니다. 이것은 큰 분자들이고 이것은 작은 분자입니다. 사구체낭을 통과한 용액을 여과액이라 부릅니다.
이 시점의 여과액은 혈장과 매우 유사한 상태로서 뇨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여과액은 사구천항에서 근위 세뇨관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여과액은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재흡수라고 하는 두 번째 작용에 의해 더욱 농축될 것입니다. 사구체 여과는 크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까지 사구체 밖으로 여과되기도 합니다. 이 물질들은 세뇨관 밖으로 나와서 신장의 간질액 속으로 재흡수되며 끝도 모세혈관까지 가게 됩니다. 재흡수된 물질 중에는 물도 있습니다. 사구체낭으로 여과된 물의 약 80%는 세뇨관의 길이에 따라 재흡수됩니다. 또한 상당량의 노폐물도 재흡수되며 요소 노폐물 중 50%는 분자의 크기가 아주 작아서 쉽게 재흡수됩니다. 물과 요소 둘 다 수동수송에 의한 재흡수의 예입니다. 세뇨관 세포들이 물과 요소를 통과시킬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과 요소는 적정한 조건들을 갖추었으므로 쉽게 혼합됩니다. 그러나 포도당, 나트륨, 칼륨, 칼슘, 인산염, 그리고 황산염 같은 물질들은 수동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동수송을 해야 합니다. 세뇨관 세포는 실제로 이런 물질들을 세관 밖으로 내보냅니다. 능동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뇨관 세포의 능동수송에는 우리 몸이 쉬고 있을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의 6%가 소모됩니다. 재흡수, 즉 능동수송과 수동수송은 세뇨관에서 시작해서 집합관까지 가게 되지만 각 부분마다 재흡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근위 세뇨관의 뒤얽힌 부분에서 일어나는 재흡수는 전체 여과량의 65%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헬리고리의 윗부분에서는 주로 나트륨이 능동적으로 재흡수됩니다. 네프론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과정은 분비 과정입니다. 혈액에서 제거돼야 할 어떤 물질들은 사구체낭으로 여과되기엔 너무 크기 때문에 세뇨관을 따라 그 주위를 감고 있는 모세혈관 속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남은 물질들은 모세혈관으로부터 분비되어 세뇨관 세포에서 세뇨관을 거쳐 이루어지는 재흡수 과정과는 정반대의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많은 다른 물질들은 이런 커다란 분자들과는 달리 세뇨관 속으로 분비됩니다. 암모니아와 수소이온의 분비는 혈액의 산성을 조절하는 신장의 기능에 있어 중요합니다. 분비는 또한 능동 또는 수동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요소나 나트륨과 같은 물질들은 세관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분비되거나 재흡수됩니다. 이 과정은 네프론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여과액이 집합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뇨라고 합니다. 물은 주로 집합관에서 조절되지만 그 조절작용은 뇌에서 주관합니다. 이 뇌의 아래쪽을 따라 있는 것이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많은 호르몬 중에는 ADH, 즉 항이뇨 호르몬이 있습니다. ADH는 혈류로 방출되어 집합관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ADH는 물의 재흡수를 조절하기 위해 집합관의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ADH가 없으면 물은 집합관으로 전혀 흡수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땀을 흘리고 물을 빨리 손실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경우에서든 뇌하수체가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감지하면 ADH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집합관에 있는 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간질액과 혈액으로 더 많은 물이 재흡수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몸은 필요할 때 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류는 사실상 희석됩니다. 뇌하수체가 ADH의 양을 줄이면 집합관에 있는 세포의 투과성은 감소됩니다. 뇌하수체가 ADH의 양을 줄이면 집합관에 있는 세포의 투과성은 감소됩니다. 뇌하수체가 ADH의 양을 줄이면 집합관에 있는 세포의 투과성은 감소됩니다. 뇌하수체가 ADH의 양을 줄이면 집합관에 있는 세포의 투과성은 감소됩니다. 뇌하수체가 ADH의 양을 줄이면 집합관에 있는 세포의 투과성은 감소됩니다.
부족한 물은 재흡수되고 남는 물은 뇨의 일부가 되어 배설됩니다. 네프론은 여과와 재흡수 그리고 분비를 통해 혈장으로부터 현재의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질들로만 구성된 농축액을 만들어냅니다. 뇨는 약간의 무기염과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뇨에 있는 대부분의 유기물질들은 요소입니다. 물론 다이어트는 유기물질의 상대적 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은 신장에서 조절되는 필수 물질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트륨을 소금의 형태로 필요량보다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뇨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전혀 소용이 없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액 밖으로 나와서 뇨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커피와 담배는 뇨에서 독특한 냄새가 나게 합니다. 안정적인 내부 환경,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다른 모든 주요 기관들처럼 감염 및 기능장애에 대해 민감합니다. 신결석은 이 중 가장 일반적이며 괴로운 문제입니다. 신결석은 요산, 인산칼슘, 칼슘 옥살레이트, 그리고 다른 물질들에 의해 골반에서 발생하지만 어떻게,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신결석은 골반에 남아있지만 가끔 신장에서 나와서 요관으로 들어가거나 방광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신결석이 요도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신결석이 요관에 박히게 되면 뇨의 통로를 막아 요관 내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마다 2만에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신결석을 제거해야만 했으며 최근까지 고통스럽고 복잡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음파 치료법은 훨씬 간단하고 고통은 덜한 치료법입니다. 초음파는 충격을 이용해 신결석을 부수는 데 이용됩니다. 뇨독증이란 신장이 요소 및 다른 노폐물을 배설하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때때로 뇨독증은 성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는 손상된 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는 동안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뇨독증은 아주 위험해서 환자가 영원히 인공신장과 같은 투석기에 의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0년 전에는 인공신장이 벽에 꽉 찰 정도로 부피가 컸었지만 요즘은 운반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 사람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투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두 개의 신장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한쪽 신장이 손상돼도 나머지 한쪽 신장만으로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성 신장 기능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고 신장 하나만 갖고 삽니다. 신장 기능자는 환자와 혈액형이 맞아야 합니다. 환자와 기증자가 친척 관계일 경우는 신장의 장기적 이식 및 신장 이식의 성공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 간의 90%, 부모 자식 간에는 84%의 이식 성공률을 보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은 기증자의 신장을 떼어낸 후 방향을 바꿔서 환자의 복부 아래쪽 방광 바로 위에다 이식시킵니다. 환자는 이제 3개의 신장을 갖게 되지만 환자와 기증자 모두 정상적인 기능의 신장은 각각 하나뿐입니다. 한때는 신장 이식이 혁신적인 수술법으로 인식됐었습니다. 단연간에 걸친 성공률 덕택에 이식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신장병 환자가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신장 기증자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장 기증자와 환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증자 대부분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사고나 질병에 의해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증자들은 자신이 사망할 경우 신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증서에 서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의 기증 의사를 확인합니다. 사망한 신장 기증자의 몸에서 분리된 신장은 냉장 보존 및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72시간 동안 수술에 적합하도록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종류의 신장 이식 성공률이 살아있는 친척 기증자에 의한 이식 성공률만큼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고질적인 신장병 환자들에게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선책입니다. 우리는 대개 신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장은 뇌나 심장과 같은 상징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는 폐의 중요성은 잘 알지만 신장의 중요성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에서 살아있는 세포 사이를 움직이는 용액을 여과, 세정, 그리고 조절하는 신장의 역할은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장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